구봉기 전수미의 금요 미스테리. 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그분을 모셨습니다. 16만 대형 유튜버 주불리 김병주 위원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주불리 김병주 의원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국회의원 김병주고요. 주불리 김병주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위와 운영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안보 대변인 역할을 늘 해오면서 모든 의원들의 안보 참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제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맞짱 뜨고 계신 거죠, 뭐 지금 거의. 이따가 관련해가지고서 현안 문제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카메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불리 김병주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16만이나 되는 구독자가 있다는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당은 아직 2,000명도 2,000 됐나요, 저희? 2,000명 넘었어요. 2,000명 조금 넘었는데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유튜브 꼭 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경기도당이 이번에 유튜브를 개설해서 이래 운영하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지금은 뉴미디어 시대입니다. 국민들과 또 소통은 뉴미디어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늦은 감이 있죠. 그렇죠. 진작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는 저는 아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주불리 김병주 구독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TV 아니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입니다. 네. 강원도에 대한 사랑은 어쩔 수가 없어. 자, 다시요. 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TV 꼭 구독해 주시고요. 이 채널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저 주불리 김병주 구독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 우리 당원과 또 시민, 국민 여러분들, 경기도당 TV,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TV 구독과 좋아요 같이 해주시고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의원님 방송 나가고 나서 구독자 증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의원님 인기를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한 3,000명까지는 와우! 노력해 보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자, 저는 오늘 할 거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변호사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저는 다 끝났어요. 네, 3,000명 약속 이렇게 지켜지는지 두 눈 뜨고 꼭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금 김병주 의원님 모신 이유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안보가 파괴되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선봉장으로서 정말 1대 100으로 싸우고 계시는 게 바로 김병주 주불리 의원님이십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잘 아시죠? 마스크 밑으로 긴 수염, 대통령 경호처의 은폐 의혹, 결국엔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지금 천공이 대통령 간접 개입, 대통령실 이전 문제라든가 대통령 간접을 정하는데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국민적인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런 이런 제기가 됐는데 대통령실은 속 시원하게 이런 답변을 못 내놓고 있고 국방부도 자료를 제대로 못 내놓고 있습니다. 뭐가 뒤가 꿀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의혹에 좀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을 수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통치 방식이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수사를 통치 수단으로 쓰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죠.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작년 4월에도 저도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국방위원으로서 국방부에 그 당시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안에 있는 서울사무소, 육군본부 에서 육군 총장이 오면 쓰는 사무소입니다. 거기는 간제로 쓸 수 있는 그 형태의 건물로 되어 있어요. 마당도 있고 정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역술인이 왔다 갔다 하는 제보를 받아서 서울사무소에 있는 CCTV와 그리고 또 그 국방부 경내로 들어오려면은 그 정문과 각종 그 서문하고 이런 데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서문과 정문 이런 데 출입일지
자료들을 제시하도록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를 그 당시 제시하지 않고 국방부에서는 이것은 인수위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 역술인이 왔다 가지 않았다라는 답변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승찬 그리고 나서 김종대 전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고소 고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국방부에 그러한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했었어요. 작년 11월인가 12월 경에. 그때도 이제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광범위하게 국방부나 육군본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속 시원하게 자료 제공은 하지 않고 의혹을 제기하는 전 김종대 의원이라든가 부승찬 전 대변인을 고소 고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네. 4월 달인가 작년 4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한 달 전 인수위가 가동되고 있을 때 네. 제보가 의원실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제보도 들어오고 그런 소문도 있고 해서 확인 작업을 했었던 것이죠. 인수위 시절에도 요청을 했지만 이거는 인수위가 판단해야 되는 몫이니까 뭐 네. 말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료를 받지 못했다라는 네, 거고요. 예, 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수사를 통치행위로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혹시라도 주블리 김병주 의원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계실까 말씀드리면은 사성장군 출신입니다, 여러분. 네, 예. 별이 4개. 네. 남성분들은 아실 텐데 그림자를 구경하기도 어려운 군에 가면은 네, 사성장군 네. 출신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의혹들이 네. 외부에서 이제 제기가 돼요. 네. 그러면 군 내부에서 정상적 통치 행위를 하는 어떤 집단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정상 선생님 사실 국방위 국회의원이 그 자료 요청을 하잖아요. 네. 그럼 국방부에서는 그것을 확인 작업을 거치죠. 그러니까 국방부 같으면 육군본부와 또 관련자들에게 확인을 하고 관련 기관이 확인을 하고 최소한 보고할 때는 국방부 실장급 군으로 얘기하면 3스타급까지 보고를 하고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해요, 통상.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이것을 나름 조사는 했을 거라고 봐요, 국방부가. 그냥 뭐 인수위가 관계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단순히 얘기하는 시스템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인원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억 말고도 대통령실이 국방부로 이전하니까 여러 가지 이슈를 제가 제기했잖아요. 네.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니까 어디로 국방부 흩어지는지, 그렇죠. 합참은 어디로 이전하는지, 또는 대통령 관저를 또 한남동 육군총장 공간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지리설을 냈기 때문에 이것은 한 적은 부분이어서 끝까지 추적을 못했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네요. 그때는 이거보다도 더 예산, 추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경호 경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또 최근에 문제됐던 비행금지 구역, 네, 맞아요. 방공진지는 어떻게 하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맞아요. 그런 문제 제기를 제가 많이 했었고 네. 수시로 그런 것들을 자료를 받아서 국방부에 또 확인도 하고 그걸 또 언론에 공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선봉에 서서 비판을 하고 했었던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무속인이 관여됐다. 는 거여서 확인 작업을 했는데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국방부가 인수위로부터 많이 압박을 받는구나 하고 넘어갔었죠. 그 당시에는. 의원님 말씀 드리니까 알겠네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였다라고 한다면은 네. 행정부가 네. 입법부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자세히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 자체가 지금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어떤 불통이 거기서도 드러나네요. 그리고 네. 말씀해 주시니까 딱 기억이 나는 게 맞아. 처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청와대를 이전하면서 안보 문제 관련해서 거의 종합 선물 세트로 문제가 터졌었지. 그럼요. 네, 이게 생각이 네. 딱 드네요. 그럼요. 그때 제가 윤석열 그 당시 당선인 자격으로 대통령실 이전 브리핑 했잖아요. 네, 맞아요. 브리핑 하고 나서 2시간 후에 네. 제가 반박 기자회견을 같이 했었어요. 확인해서 이것은 사실과 다르고 이건 어떻고 문제점이 안보 공백이 생기고 뭐 이런 문제점을 그 당시 원내대표 기자회견 할 때 같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정도로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문제 제기를 나름 했었죠. 그리고 국방이 열렸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속인에 의해서 혹시 관제 결정이라든가 뭐 이런 데 관여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그때는 확인 작업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CCTV까지 확보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국방부에서는 그것을 제시를 하지 않았던 거죠.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만 하더라도 설마 무속 정권이겠어? 네. 시민들도 이 생각했어요, 사실은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시민들 생각이 천공은 거의 과학이다라고 지금 시민들이 의심을 품고 있거든요. 네, 지금 사실 무속적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부모님 묘소까지 네, 맞아요. 구멍을 4개 파고 어떤 돌을 거기 이어서 훼손시키고 사자 테러가 일어나고 네. 있잖아요. 지금 21세기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왕자를 새기고 맞아요. 그것도 생각나네요. 토론장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되는 게 건진법사, 맞아요. 천공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데도 무속인이 관여됐다 뭐 이런 의혹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천공이 또 주목을 막 받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면 밑에 있는 무속적인 것 또는 주술적인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사회적인 현상이 아닌가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표 부모님 묘소까지 훼손하고 저주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한 사회적인 현상은 아주 시대를 역행하는 현상이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일제강점기 때 네. 일본인들이 우리 정기, 우리의 그런 걸 뺏기 위해서 우리 명산, 유명한 산에 철심을 갖고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연상이 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역행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천공 문제도 대통령실 관제 이전에 천공이 개입됐다 안 됐다 이런 의혹, 이런 논란을 속시원히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고소고발하고 끝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발표하고 해야만이 지금 무속적인 것 또는 이런 주술적인 사회적인 현상 막 나타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네. 그런 것도 다 사회적인 한 연장선상입니다. 대통령은 사실은 국가를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 대통령의 태도가 우리 문화를,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회적인 한 현상이죠. 지난번에 사실은 일장기 달고 그 3.1절에 네, 세종시에서 네, 세종시. 그런 것도 사실은 저는 이와 관련이 있다고 봐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친일적인 발언을 많이 했고 강제징용 문제도 이렇게 가고 있고 또 3.1절 기념사에서조차도 네. 어떻게 됐나요? 일제강점했던 그것이 우리가 힘이 없고 무능해서 그렇다 원인을 네. 찾았잖아요. 네. 사실 그것의 원인은 일본이 침략을 했기 때문에 문제인데 조선이 제대로 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투로 했잖아요. 그 전형적인 식민사관이죠. 이런 것들을 대통령 입에서 얘기를 하고 기념사에도 그런 투로 나오니까 사회에서 친일파들이 숨어 있다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일장기도 이렇게 다는 현상. 맞아요. 그러니까 또 충북 지사 같은 경우는 나는 친일파다. 친일파 릴레이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사회 현상으로 될 수 있어서 우려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구조적으로 파악이 되는 게 이걸 하나로 지금 엮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천공- 한 현상이죠. 그렇죠. 네, 네. 천공이라는 이 무속 현상, 이 무속 현상 같은 것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정상적인 통칭일을 하려면은. 네. 그리고 어떤 뭐랄까요? 친일 문제 같은 것도 해결을 해야지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네. 그게 지금 어지럽게 되어 있는 상태다. 네, 그렇죠. 라고 네. 보고 계시는군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워딩이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문제점 지적하셨던 게 정치를 뭐 수사와 감사로 한다. 네.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번 아까 말씀하신 부수창 전 국방부 대변인 얘기가 나왔는데 뭐 방첩사령부 출석을 했다. 압수수색은 뭔지 알아요. 근데 방첩사령부 출석? 저게 뭐지? 출석을 하면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건가?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문제는 부승찬 전 대변인이 책을 냈잖아요. 네. 책을 냈는데 그 책 속에 보면은 천공이 그 대통령 간절을 결정하는 데 들어와서 개입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대단히 컸죠. 그러니까 이걸 입막음하기 위해서 그걸로 한 것이 아니라 책 내용 속에 군사 기밀을 노출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그 고소 고발 국방부가 한 내용 중에는 군사 기밀 누설은 SCM이라고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한 내용의 일부가 책에 기록돼 있어요. 그 당시 한미 연합 사령관이 무슨 얘기를 이렇게 했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미 장관급 회의, SCM 회의는 비밀 회의인데 네. 그것을 노출 그 책에 있다. 그래서 군사기밀을 노출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천공으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것이 이 천공 이런 문제를 입막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입막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형태로 군사기밀 누설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입막음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군사기밀 누설에 관계된 것은 사실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예를 들면은 네. 대변인은 장관이 참가하는 회의에 거의 다 참가하잖아요. 참가하죠. 그리고 참가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언론에 브리핑하잖아요. 네. 그럼 그 수위를 대변인이 통상 조절해요. 아. 그럼 나와서 얘기한 거는 공개니까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 안 한 거는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구나. 나와서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아.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장관 주재로 각군 지휘관을 회의를 했다. 네. 통상 그건 비밀 회의예요. 밖에 비밀 몇 급 이상자만 그렇죠. 들어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대변인이 꼭 발표를 하는데 하기 전에 판단을 하죠. 대변인이 이 정도는 하고 이 정도는 하지 말자. 그리고 어떨 땐 뭐 장관이 지침을 줄 수도 있고 이건 네. 하지 말고 이 정도는 해라. 또는 또 학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변인 나가서 공식적으로 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요. 근데 그때 발표 안 한 거를 지금 얘기하면 다 비밀로 걸 수가 있는 거죠. 아, 메커니즘을 이해했어요. 예, 이해가시죠? 네, 대변인이라는 직책이 네. 가지는 그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군사 기밀 누설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부승찬 전 대변인 천공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면 걸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입막음 수단으로 했을 확률이 너무 높은 것이죠. 그래서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국방위가 열리는데 제가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아, 그러겠네요. 예, 그런 것들이 실제 군사기밀 누설인지. 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부승찬 대변인이에요. 이게 비밀 회의인 거예요. 네. 그럼 제가 배석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막 수찬 다 받아 적죠. 적어요. 네. 그렇죠? 네. 받아 적고 이걸 가지고 이 중에도 한 이 정도만 말해볼까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잠깐 빼놨다가 책에 썼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비밀 누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부승찬 전 대변인은 민간인이에요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첩사령부에서 출두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첩사 중에 민간인이더라도 군사기밀을 누설할 경우에 한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 분야도 이상하다 해서 제가 규정도 찾아보고 국방부도 확인하고 방첩사까지 전화를 해서 국방위원 자격으로 확인했더니 그것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그걸로 압수수색까지 했잖아요. 그럼 또 다른 것들이 가지고 또 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노트에 사실은 뭐 회의하면 부승찬 노트 보면은 비밀이 많을 거라고 봐요. 지금 잣대로 보면은
그렇죠. 장관 지금 회의하는데 잣대라면. 다 장관 비밀회의에도 적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그쵸. 뭘 발표할지 하려면은 머릿속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발표, 요거는 발표 안 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왜 비밀이 노트에 적혀 있냐, 뭐 야. 또 책에 적혀 있냐 이렇게 따지면은 뭐 할 얘기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의원님께서는 이제는 윤석열 정부랑 이걸 가지고 다투시겠네요. 이 문장이 비밀이라? 이게 왜 비밀인데? 라고 하면서 네. 이제 크게 붙으시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세간에 안티 중에 최고의 팬 중에 최고의 팬은 안티팬이다. 네. 안티팬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부승창 대변인을 걸기 위해서 그 책을 다 읽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예. 그런 것들이 엿보이네요. 참. 그래서 사실 그런 의혹이 있으면은 국방부에서는 이런 것들은 수사로 할 것이 아니라 CCTV 확인해서 공개하면 되잖아요. 청공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했다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 SCM 그 회의 때 그 내용이 있으면은 이것은 그때 확인해 보니까 사실과 다르다. 그때 이런 내용을 했다. 그리고 뭐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또 비밀이란 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해제가 돼요. 아하. 그 당시는 또 일정 기간은 비밀로 묶여 있지만은 네. 이런 것들은 뭐 외교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비밀인데 지금은 맞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명을 하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활동인데 무조건 고소 고발해서 수사하고 이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 이런 데서 윤석열 대통령실이 그래 하니까 그런 것들이 전염돼서 국방부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국방부는 제가 있을 때도 보면은 고소고발 잘 안 해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고소고발을 좀 남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처음 얘기로 돌아오네요. 통치행위를 네, 수사로 네. 한다라고 돌아오는데 그리고 의원님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시민분들께 속 시원하게 사이다를 날려주셨던 게 최근에 무인 비행기 네, 그쵸 네, 드론이 네. 우리 영토로 넘어왔는데 그게 사실은 용산까지 들어왔다라고 팩트를 체크해 주셨어요. 네. 그 관련해 가지고서 딱 자료도 조사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윤석열 정부 지금 어떤 뭐랄까요? 드론 대응에 대한 문제점 네.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 당시 사실 드론 무인기가 작년 12월 26일이죠. 네. 지금 석 달 전쯤 됐을 때 한 대가 이제 들어와서 서울을 해집고 갔고 그렇죠. 네 대는 강화도 지역으로 지나갔어요. 네, 강화도 맞아요. 지역에 해집고 갔었는데 그때 우리가 대응한다고 원주에서 KA-1 경공격기가 뜨다가 추락한 사고도 있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강화도 지역에 그 네 대가 무인기가 지나가면서 인천공항이 한 1시간 동안 비행이 그 못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잘 기억하시면은 그래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이걸 격추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그 당시 그것은 완전히 작전 실패였고 또 그 무인기가 대통령실 상공 용산 대통령실 상공의 비행금지 구역을 또 침범했다 간 거예요. 네. 그거는 완전한 경호 실패고 와. 또 만약에 무인기가 그렇게 왔다 갔는데도 그 무인기가 왔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그 밑에 있는 국민들 있잖아요. 무인기 지나간 경로 밑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문자나 재난 문자나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위기 관리 실패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특히 그 당시 경호 실패 같은 경우는 네. 저를 그걸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간첩까지 몰고 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네. 근데 대단한 그러니까, 게 네. 영상 중에 시민분들이 야 주불리다라고 했던 게 이 네.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예견을 하셨었어요.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은 대통령실 용산에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경호하기 위한 네. 울타리. 그런데 하늘에도 하늘에 울타리가 있어요. 아. 그것이 비행금지 구역이에요. 왜냐하면은 테러라든가 이런 침략 테러 같은 현상들은 지상에서도 일어나지만 공중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 간첩이 울타리를 넘어와서 그렇죠. 테러를 하고 갈 수도 있지만은 공중에서 드론이나 비행기나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할 수 있잖아요. 아마 2001년도
9.11 테러 미국에서 일어난 거 기억하시죠? 네. 비행기 2대를 탈취해서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박아서 한 4,000명이 사상자가 나고 빌딩이 무너진 맞아요. 사건이 있잖아요. 이 공중에서도 테러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중에도 울타리를 만들어놔요. 그것이 이제 비행금지 구역이고 그것이 현재 반경 3.7km 원으로 돼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용산 집무실 위에도 3.7km가 있고 한남동 간제에도 저녁에 대통령이 사시잖아요. 네. 그럼 거기로부터 3.7km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사실 저는 너무 잘 알아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비행 경로를 이래 보니까 그 무인기 경로를 보고를 국방부에서 했는데 그 경로를 보니까 비행 금지 구역을 좀 왔다 갔겠다 하는 그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국방이 열릴 때도 이미 그 문제를 제기했어요. 비행 금지 구역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니냐 네. 하니까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국방위가 끝난 다음에 지도에다 놓고 3.7km를 그려서 그다음 비행 경로를 겹쳐 보니까 좀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방송에서도 그런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러니까 국방부는 아니다 하면서 다시 국방부하고 합참은 아니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비행금지 구역을 침투한다고 그 거짓 주장하는 김병주는 이적 행위다. 맞아요. 라고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참았어요. 왜냐하면은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다고 하면은 경호 작전이 실패니까 대통령실에서 압박을 많이 받구나 하는 생각에 아이고. 이해를 해줬죠. 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조선일보에서 딱 터졌어요. 비행금지 구역에 한 700m 들어왔다 갔다. 네. 왜냐하면 전 밑에서 검열단에서 검열을 해보니까 그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무인기가 비행금지 구역을 들어왔다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아마 그 과정에서 그 조선일보에 흘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침에 터지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그리고 국방부와 합참에서는 다시 발표를 했죠. 비행금지 구역을 스쳐서 좀 지나간 것 같다. 그렇게. 그러면은 자기들이 나를 이적행위까지 했다고 막 비난했고 잘못됐으면은 네. 저한테 사과해야 될 사과해야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사과하고 그랬으면 간단히 끝났을 거예요. 그때는 아닌 것 같았는데 그리고 이 김병주 의원의 주장이 맞았는데 아니라고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조용히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한술 떴던 거예요. 어떻게 국방부도 모르는데 김병주 의원이 아느냐. 외기는 김병주기 때문에 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혹시 북한에서 내가 첩보를 받은 거나 아니면 군에서 받은 거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토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네. 국방부로 모르는 것을 김병주가 아는 것은 그 출처를 당국이 의심하고 있다. 제가 어디서 얻어온 걸로. 그래서 북한에서 얻어온 뉘앙스처럼 되니까 딱 이제 그걸 받아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네. 쓰리스타 출신이에요. 그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김병주가 그렇게 국방부로 모르는 거 이런 거 한 거는 북한과 내통한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니냐라고 내통서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또 원내대표 네. 조영 원내대표까지 나와서 정식으로 김병주의 그 출처를 의심스럽다 밝혀라 이렇게 하면서 막 보수 극우 유튜버들이 김병주는 간첩이다 하면서 막 단정적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해서 제가 간첩으로 몰렸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아니 사성장군 출신한테 간첩으로. 이적행위라고 할 때까지는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야. 그래서 주블리 유튜브에서도 얘기하고 국회 의총장에서도 얘기하고 본회의장 네. 모든 매체를 통해서 하고 또 시연까지 보였어요. 시연까지 보여서 이렇게 추론했다? 네. SBS에서 그걸 또 취재를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과 또 언론에서도 김병주가 어떻게 이렇게 유추했구나라는 그렇죠. 게 밝혀졌던 것이죠. 아 이게 민간에서 벌어진 일이면 이렇게 가요. 대기업인데 네. 일반 개인이 우리 대기업도 모르는 뭔가 발견해요. 당신을 스카우트 하겠어.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 네. 아니 이거를 알려내다니 대단하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는 태도를 바꿔가지고서
야당 의원이지만 최초로 한번 국방부 장관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때 사실은 제가 간첩으로 몰렸잖아요. 몰리니까 처음에는 뭐 이런 황당한 것이 있냐. 사성장군 출신이고 그러니까요. 현직 국회의원이고 그것도 국방위 위원인데 이 간첩으로 몰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황당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분노스럽더라고요. 제가 군복을 입고 39년 동안 진짜 국가 국민만을 바라보고 사명감 하나로 일했는데 그것이 송두리째 부인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막 분노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간첩으로 몰리는데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든가 또는 노동 운동을 했다든가 뭐 이런 또 정부 비판을 했던 분들이 이렇게 해서 간첩으로 몰려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의지가 발동이 하는 거. 이제는 진짜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되겠다. 아하. 저 사건을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당정대가 공작 정치를 한 거잖아요. 대통령실, 국방부, 국민의힘, 당정대가 공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 윤석열 정부와 더 싸워야 되겠다 아하. 하고 분연히 일어나서 진짜 군복을 입고 있을 때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쵸. 국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싸워야 지켜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치도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 이런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네, 위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그때 다짐을 하고 지금도 앞장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좀 길어져가지고 질문을 넘기고 싶은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서 네.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을 되게 사이다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그 후에 이제 왔다 갔다 용산을 밝혀인 것도 그렇지만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이 사건을 예견을 하셨어요. 용산으로 가면은 무인기가 와가지고 갈 수도 있다. 네. 그건 어떻게 미리 추론을 하신 거예요? 용산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 곳이 장소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하늘이 뚫리는 거였어요? 네. 어떤? 하늘이 뚫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청와대에 있던 자리는 네. 인왕산도 있고 북악산도 있고 주변에 네. 촘촘하게 방공진지라고 해서 방공진지면은 무인기라든가 적 전투기, 헬기 이런 걸 잡기 위한 레이더도 있고 그걸 차단하는 전파 차단기도 촘촘하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국방부 지역은 무인기에 대한 대응은 그때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저는 너무 잘 알죠. 그럼 이것이 이전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대통령실 이전할 때 제기했는데 그러면 본인들은 새로운 방공진지를 설치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왜 방공진지를 설치하면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침해가 가요. 왜냐하면 방공진지가 있으면 앞에 큰 건물을 못 지었잖아요. 지으면은 이게 차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조권도 침해받고 380도로 건물을 못 짓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이더라든가. 지으려면은 작전 통제를 받아야 돼요. 군의 허락을.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더니까 방공진지 추가 진지 설정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옮겼더라도 일부는 옮겼더라도 최고로 높은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이미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 지역은 앞에 보면은 민간 빌딩들이 막 많이 들었었잖아요. 지어져 그럼 빌딩 민간 아파트 위에 올려야 되는데 어느 아파트에서 그렇죠. 해주고 또 그 아파트에 허락을 한데에도 하중을 견딜 수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레이더라든가 장비들은 엄청난 무게입니다. 크기도 크고. 그럼 그 하중 실험을 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민간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런 하중이 될 만한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공진지를 옮겨와도 지대가 낮은 데 설치하니까 이것이 잘 작동되기가 어렵고 또 산에 올린 데에도 거기서 가까운 데는 남산 같은 데 올려야 되는데 남산은 이미 시민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남산타워도 있고요. 설치한다면은 난리 나죠. 난리 그렇죠. 나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가까이에는 이러한 방공진지를 이전해서 많이 설치를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언론에서 보니까 민간 드론, 우리 네. 북한에서 한 게 소형 드론이 수십 회
그 지역을 침범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민간 드론들을 이렇게 예.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내대표도 그렇고 새로 당대표도 그렇고 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 탓, 그다음에 민주당 탓, 북한 탓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간첩으로 몰고 가는 것도 결국에는 현 정부가 북한 잘못으로, 그다음에 북한과 관련된 간첩으로 다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억울한 점이 없게 해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생각났던 게 2014년 유호성 씨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으로 몰고 가서 결국에는 국정원까지 개입해서 위조 문서를 만들었고 무죄로 판결이 났던 거. 최근에 민주노총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지금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간첩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가 됐던 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었어요. 네. 서해 공무원이 이제 북한에 가는데 뭐 월북을 했다 안 했다 이 여부에 대해서 문재인 행정부가 잘못 판단했고 결국에는 이 우리 무고한 국민을 죽였다. 문재인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몰고 갔거든요. 이건 좀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크게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전 정권 죽이기. 네, 그렇죠. 하나는 야당 탄압과 이재명 죽이기. 네. 정적 제거. 그 두 가지 프로젝트를 가동했는데 제일 먼저 가동했던 것이 전 정권 죽이기예요. 그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 때 발생했던 안보 사건을 한 5가지를 가져다가 다 고소 고발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면 서해 공무원 사건과 그다음에 북한 흉악범 추방 사건, 그렇죠. 삼척함 목항 기순 사건, 백령도 NLL 월선 사건, 기무사 계엄령 문건 뭐 이런 것들 5가지를 가져다가 민간 단체를 이용하든 국민의힘에서 고소 고발하든 맞아. 여러 형태로 고소 고발을 해서 조사가 시작됐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지금 북한 흉악범 추방 사건 두 가지는 지금 조사를 하고 기소까지 관련자들을 시킨 상태입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전 정권 죽이기면서 칼끝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있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과 제가 선봉에 서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파헤치고 이것은 팩트는 그대로인데 결과만 뒤집힌 거거든요. 정권이 바뀐 이후에 북한 흉악범 추방 사건도 팩트가 새로 바뀐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뒤집어서 고소 고발로 가고 조사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제가 우리 당에서 이러한 TF를 만들었고 제가 TF장을 하면서 문제점을 낱낱이 해서 같이 싸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결국은 고소 고발로 갖고 가면서 현재 재판으로 가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자료를 지웠다, 은폐했다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지우는 게 가능한 건가요? 그것은 사실은 뭐 제가 하긴 국방위에서 하긴 한 거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지웠다기보다 배부선을 조정한 것 같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SI 정보라고 해서 고도의 특수 정보예요. 그것은 아주 특별히 관리하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관련된 뭐 감청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것이 노출되면은 주파수를 바꾸어 버리고 하면은 정보 소스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확인하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취급하는 정보인데 이러한 것들을 획득하면은 전파하는 시스템이 민스 체계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도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든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하잖아요. 네. 메일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또 회사 자체의 네트워크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민스 체계가 이런 SI를 첩보 유통하는 체계 이런 것들이 수백 대가 나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자료 획득하는 대로 그냥 탑재해 올려요. 모든 그 관련 부대가 보게. 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은 되게 민감한 정보다 보니까 육군 부대 같은 데는 필요가 없잖아요. 서해 공무원. 아마 그런 데는 이제 배부선에서 내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부대에서 보면 삭제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검찰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확실히 군에 계셔서 그런지 안에서 뭐랄까요?
퇴직자가 나와가지고서 그거 우리 그랬었어 하는 것처럼 툭툭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그려져요 머릿속에. 예. 그래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2020년 9월 21일 날 그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 당시 12시경에 백령 그 연평도 있고 소연평도가 있거든요. 서해안에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실종이 됐어요. 저기 실종된 사건이 있거든요. 저기는 NLL을 중심으로 남쪽에 우리 연평도 주변에 꽃게 잡이를 많이 해요. 민간 어선들이. 그럼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해수부 산하에 업 지도선이 나가서 통제를 해요. 우리도 이런 데 보면 경찰이 나가든가 네. 또는 그 관련 또 농사 짓는 데는 농촌 지도서도 나가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업 지도선이 나가서 그런 걸 통제하는데 업 지도선에 있는 공무원이 실종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해류라고 해서 바다도 이렇게 물이 흐르는 해류가 흘러요. 네. 그때 보니까 북쪽으로 흐르지 않고 그 주변을 맴도는 해류가 흘러서 그때 한 20여 척을 투입하고 헬기도 2대 정도 투입해서 수색 작업을 계속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 지난 다음에 북한 지역에서 표류자가 나타났다는 걸 확인하고 북한도 구조를 해 가다가 저녁에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사격하고 시신을 불태운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통상 우리가 표류자 생기면 구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구조하면 거의 다 이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 북한은 모든 국경선을 폐쇄하고 지 한 마리라도 넘으면 사격하라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요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한 명이 이제 개성 쪽으로 네. 월북을 해요. 월북을 했죠. 그런데 네. 거기서 받아들여 갖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에서는 그 표류자들 배에 탑승도 시키지 않고 선으로 연결해서 끌고 가다가 결국은 사살하고 불을 태운 거죠. 그래서 그때 국방부에서나 우리 정부에서는 너무나 천인공노할 만행했잖아요. 네. 표류자를 뭐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그때는 북한 만행을 규탄했고 월북 추정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SI 정보 그러니까 감청을 해서 이렇게 들었을 때 거기 표류자가 왔을 때 그쪽 북한 경비정이 나타나서 신문할 거 아니에요. 네. 너 어디서 왔느냐, 그렇죠. 어떤 거냐, 이름이 뭐냐, 나이가 뭐냐 이런 걸 왜 왔느냐 했을 때 본인이 월북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SI 정보상에 월북 추정했다 이런 보고하는 정황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해서 그 당시 국방부는 북한 규탄하고 월북 추정으로 봤었고 해양경찰청에서도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었는데 2년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걸 뒤집었어요. 윤석열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자진 월북을 입증할 것이 없다. 그리고 월북 등 모든 해양경찰청에서도 월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한 결과 월북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면서 막 고소 고발 감사원 감사도 하고 고소 고발해서 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때 관련됐던 국방부 장관, 서욱 장관이라든가 또는 서훈 안보실장, 그렇죠. 국정원장 박지원 이렇게 해서 고소 고발하고 지금 이 기소를 부분에서 시킨 사항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은 재료가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결과만 바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희 TF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의혹을 발견해냈어요. 의혹이 있는 것을. 왜냐하면은 쭉 그때 국방부도 가고 해양경찰청도 가고 국가안보실도 갔는데 거기선 방문을 거절하고 대신 질의서를 보내달래서 네. 질문 서면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 걸 다 종합해서 봤을 때 5월 10일이 대통령이 취임했잖아요. 네. 첫 프로젝트가 전 정권 주기예요. 그쵸. 5월 24일 날 NSC 실무조정회의가 대통령실에서 열려요. 그것은 김태호 1차장이 주관한 것 같고 네. 그때 이제 해양경찰청장과 수사국장, 해양경찰 수사국장이 참가하고 국방부 차관이 참가해요. 네. NSC
실무조정회의 하는데 왜 수사국장에 가는 거예요? 그쵸. 그게 의심스럽잖아. 그러네요. 그때 뭔 논의를 했냐 하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한 논의만 한다고 하는데 이미 그때 수사 종결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한 정황들이 일부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후에 5월 26일에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기서는 김성한 안보실장이 주관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참가하고 국방부 장관이 참가해서 한 다음에 국방부는 그때부터 준비해서 6월 16일 날 해양경찰청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걸 번복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해요. 아, 의원님 거의 탐정인데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말이 안 맞는 것이 네. 해양경찰청도 이걸 수사를 종결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종결하려면은 네. 대명분이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럴 때 아마 수사심의위원회를 열더라고요. 그래서 6월 2일하고 3일 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요. 그것도 모아갖고 해야 되는데 모으지도 않고 가가호 방문해서 서명 받았더라고요. 아하. 그런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는 그러면 하상으로라도 그렇죠. 그렇게도 안 하고 6월 3일경에 수사 종결을 지시를 최종 결정을 해요. 해양경찰청이 6월 3일이 중요한 국방부 확인하니까 이미 5월 30일 날부터 해서 6월 2일부터 최종 기자회견문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나. 수사 종결도 하기 전에. 어머나.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국가안보실이 이렇게 중개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들을 제가 방문해서 일일이 그 실무자들한테 확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전 정권을 죽이기 위해서 당과 정부와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이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서 계속 이걸 의혹 제기하면서 안보실하고 국방부하고 이 문제를 끌고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지금 기획을 해가지고서 치고 들어왔다라는 정황이 다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걸 계속 물어서 자료가 많이 축적이 됐고 또 여러 번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그런데 이제 키는 이제 NSC 실무조정회의와 NSC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은 네. 알잖아요. 그렇죠. 그 자료 요구를 했을 때 회의록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또 회의록을 요약한 거를 아마 국방부나 해양경찰청 이런 데도 좀 이렇게 보낼 텐데 네. 그런 것도 공개를 하지 않아요. 아, 그러다 국회의원들이 보니까 요청을 해도 지금 네, 협조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인 네,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명백하게 못 밝혀진 건데 그래서 저런 의혹을 제기해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안보실도 네, 그렇고 의원님께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말씀 네. 전체적으로 이 문재인 죽이기란 프레임 아래에서 아까 월북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에서는 비상방역법이라는 걸 개정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그 어떠한 물건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어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발견을 한 사람이 그거를 바로 그 총살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가 사형당하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되고 북한 내부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서해 공무원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가 들은 바로는 관련 법이 개정이 됐고 그거를 발견한 병사가 거기서 그 총으로 이제 사격을 하고 그다음에 소각까지 하지 않은 본인이 사형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코로나 특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작업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반영이 어쩔 수 없 구조를 안 한 게 아니라 그런 북한 내부의 특수 사정이라든가 그 SI 정보에 따라서 나 이제 월북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발언 그런 근거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한 건데 이거를 이제 anything but 문재인, 그러니까 ABM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권 죽이기로서 작품이 이제 탄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그렇습니다. 작품 중에 하나가 아까 살짝 섞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탈북어민 북송 사건도 관련해 가지고서 네. 어떻게 기획이 들어온 거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라는 용어보다는 저는 네. 흉악범 추방 사건이라는 아하. 용어를 쓰고 싶어요. 흉악범 추방 사건. 더 명징하게 네. 드러나네요. 네, 사건의 네. 본질이. 이것도 지금 그 관련된 분들을 지금 고소 고발한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고소 고발하고 얼마 전에는 북한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해서 기소도 일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뭔 사건인가 하면은 19년도 10월
11월 2일 날 네. 북한 흉악범이 그 동해 지역에서 납포가 돼요. 네. 뭔가 하면은 한 19명이 그 탑승을 했던 것 같은데 오징어와 이런 어선이었어요. 네. 그래서 가서 북한에서 이런 어뢰 행위를 하고 잔뜩 오징어하고 이런 걸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3명이서 그 16명을 처참하게 죽이는 사건이잖아요. 아이고야. 선상에서. 자, 한 명 한 명씩 잘 때 불러내서 근무서라고 하면서 들어오면서 한 명 죽이고 바다에 유기하고 아주 처참하게 16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서 이 3명이 그래도 겁이 나잖아요. 의논을 해보고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죽더라도 북한 가서 하자 하고 네. 숨어 살려고. 그래서 그 고기를 팔면은 어느 정도 자금이 확보되니까 숨어 살 수 있겠구나 하고 김책항으로 들어갔는데 그 한 명이 들어가서 그 고기를 팔려고 했는데 잡혔어요. 네. 그래서 2명이 이제 도망을 나온 겁니다. 아하. 그래서 도망을 나온 거를 우리가 해군이 납포를 했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SI 정보와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북한에서도 이런 흉악범이 나타나면 어떡하겠어요.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거는 보안과 관계없는 거니까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경찰 무전기로 막 얘기하듯이 그렇죠. 모두 차량 간다, 네. 잡아라. 그러니까 그 사항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아. 그런데 10월 30일 날 NLL 부근에 이제 동해안 근해가 아니고 멀리 네.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어선 한 척이 내려오는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 초계기에서 발견을 하고 우리 함정이 추적하니까 도망을 가요, 북쪽으로. 아하.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추적하니까 또 도망을 가고. 그래서 보니까 멀리서 확인해 보니까 한 2명 정도 있는 걸로 확인되니까 저것이 북한에서 얘기하는 흉악범 16명 죽인 흉악범이겠구나. 그래서 저거를 그대로 놔두면 혹시 미립국해버리면 대단히 힘들잖아요. 네. 우리 그렇죠, 국민의 그렇죠. 안전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납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해군에서는 특수전 요원들을 투입을 해서 경고 사격을 수십 발 하면서 그 납포를 하게 되죠. 자꾸 보니까 실제 흉악범이 맞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증언을 했고 그래서 정부에서 고민이 많았죠. 이 흉악범을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흉악범을 이제 북한으로 추방시킨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통일부에서 의견과 2년 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태도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때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땠는가 하면은 우리 사회에 편입했을 때 네. 그 흉악범이 어떻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흉악범은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가 협의도 하고 법적인 검토를 해봤을 때 난민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권영세 장관이 지시를 해서 이게 바뀌었어요. 그거는 권영세 장관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건 누구 지시로 한 거냐? 팩트가 바뀌었냐니? 아니, 자기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내가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7월 11일 날 어떻게 발표를 했는가?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은 네. 탈북거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관련 사람들을 고소 고발을 해서 조사하고 기소까지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건의 본질은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 어민 탈북민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흉악범인 것이고 또 16명을 아주 엽기적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인멸을 하기 위해서 다 청소하고 일부 선박에는 페인트 칠까지 해서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피를 감추려고 했나 보군요. 네, 예.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흉악범 추방 사건이다라고 저는 봤었고요. 그때 그 TF장이었던 제가 조사를 쭉 해봤어요. 네. 했을 때 우리 당 그때 TF에서 확인한 거는 통일부 장관 지시로 입장이 번복된 걸 확인했어요. 아하. 통일부 가서 조사를 하고 장관하고는 특별히 면담을 했는데 자신이 지시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그러면 합동신문 결과서나 이런 걸 다 봤느냐? 네. 보고 결과를 뒤집었느냐? 안 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다. 그럼 법률 검토를 하고 뒤집었느냐?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이다. 법률 검토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때 판문점 넘어가는 자극적인 포승줄. 포승줄에 묶이고 뭐 이렇게 가는 영상을 공개하는데 그것도 영상 공개가 적절한지 그때 따졌었는데 사실은 적절하지도 않은 거죠. 그걸 확인을 했었고 그랬더니 저쪽에서는 뭐 기순 의사가 있었는데 왜 보냈느냐 맞아. 막 하면서 공격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확인한 것은 살인 기순에 걸으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진정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살인을 한 후에 우리한테는 월남한 것이 아닙니다. 자강도로 도주를 첫 번째 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김책강에서 한 명이 잡히니까 해상 조주를 한 거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월남을 하는 것보다 제3국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일본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일 수도 아하. 있고 그 동해안에서 상당히 수백 킬로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처음에 발견된 지점. 그리고 남한으로 그 월남하려고 한다면 우리 그 함정에 갔을 때 바로 자기들이 잡혀서 인정했을 거 아니에요. 네. 도망가고 그런 걸. 그래서 두 번째는 해군이 발견하고 나서 기순 의사 표명 없이 계속 도망만 다닌 거예요. 아하. 결국은 해군 특수전용원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기순할 이런 의사가 제대로 없었던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탈북이 아니라 도주 중에 체포된 그러네요. 거고 납포 직후 기순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고 그리고 자백만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합동신문조가 검문했을 때 네. 최종적으로 잡히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으로 간다고 뭐 해도 거기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이 재판에 넘겨도 재판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범죄 행위를 했는데 관할 거는 북한에 있잖아요. 그럼 네. 피해자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그러네요. 거 가서 증인만 자기의 말만 재판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재판에 가서 난 그런 일이 없다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흉악범으로 보고 추방했던 사건인데 네. 마치 자신들이 뭐 대단한 북한은 뭐 우리 헌법상의 영토고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야. 그러면서도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이렇게 그쵸. 가고 있잖아요. 네. 아, 역시 이게 1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왔다라고 생각이 하는 게 네. 이 흉악범 그러니까 북송 사건 관련해 가지고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다각도로 말씀을 해주신 분인 네.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본 분들 중에 예. 일단 이게 통일부 장관 뇌피셜이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재료는 하나도 안 바꿨는데 그걸 바꾸려면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게 네. 실무단에서 감히 그걸 바꿀 수는 없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통일부 장관 뇌피셜로 그냥 바꿨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그것도 재료는. 대통령실도 관여가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겠죠. 대통령실 가면은 안보실에 통일 관련 부와 협력하는 비서관이 네. 있는데 통일정책 거기와 의사소통을 계속 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리고 흉악범이라고 네. 방점을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불러주신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전 이 멘트가 탁 꽂혔던 게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볼 수 없다. 네, 네. 라고 말씀해 주신 측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올 의사도 없었다. 이건 도주하는 걸 우리가 잡은 거다. 아, 그렇죠. 네, 말씀해 주신 거에서도 네.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거를 잡아와서 우리 남한에서 재판을 한다고 해도 아니 재료가 다 저쪽에 있어가지고 재판도 무리가 있다. 네. 이렇게 다각도로 짚어주신 거에서 저는 이 이슈 깔끔하게 정리하고 갔는데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아니죠. 시청자 여러분도 예,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탈북어민 사건에서 되게 이슈가 많았고 뭐 포송줄에 묵힌 네. 뭐 유엔의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인권 탄압을 한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이렇게 인권에 관심 많았냐 저는 이렇게 네.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게 북한 관련 이슈고 탈북민 관련 이슈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이제 애니띵 표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서 탈북민을 이용하는 거지 이거는 그 뭐 인권을 너무 생각해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저희가 남한과 북한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으로서 이거를 신중하게 여러 자료를 통해서 정무적 판단을 한 건데 이 정무적 판단은 사법적 잣대로 다시 재단해서 이거를 공적인 수단으로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악질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은 어떤 분들은 이거 탈북민들 다 들고 일어났다, 탈북민 인권 유린이다 하시는데 주성하 기자,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 같은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이러한 흉악범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네. 문재인 정부가 잘 한 거다라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탈북민의 절대 의견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주류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그때 충분한 정보와 기반에 있어서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정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네, 넘어가도록 마지막 하죠. 질문이 네. 될 텐데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가짜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데 앞장서달라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적으로 좀 봤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떠한 방향으로 좀 나아가는 게 올바를까요? 윤석열 정부 특히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빗대서 북한의 선의에 기댄 평화 이것을 가짜 평화로 규정을 했어요. 북한의 선의에 기댄 평화, 가짜 평화를 했다는 식으로 지난번에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해군사관학교 졸업식과 임관식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선의에 기댄 평화를 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편으로는 힘을 통한 평화를 했죠. 한편으로는 군사력을 키우면서 한편으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렇죠. 작업을 한 것인데 평화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힘을 키우는 것은 숨어서 칼을 간 거예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의에 기댄 평화, 가짜 평화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사실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보면은 군사력을 키우는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키워요. 근데 진보 보수의 차이는 하나는 위협이 있고 우리 힘을 있으면 힘을 높이면서 네. 북한의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진보 정부에서 끊임없이 하는 거고 지금 보수 정부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낮추는 노력보다 같이 높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을 키우더라도 강대강으로 가잖아요. 네. 그 차이인데 우리 힘을 키우고 북한의 위협을 낮추는 것 이것을 이 한쪽만 본 거죠. 우리 힘을 끊임없이 키워온 것은 못 보고 마치 위협을 낮추는 것을 보니까 저걸 혹시 뭐 선의에 기댄 평화가 아니냐 이렇게 그걸 가짜 평화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힘을 키우는 데 있어서 바로메타는 예산입니다. 국방 예산.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균 국방 예산을 연평균 6.2%를 올렸어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우리 재래식 군사력이 세계 11위였는데 끝날 때는 세계 6위까지 향상이 된 겁니다. 엄청나게 향상이 된 거죠. 연평균 6.2% 올리면은 올려서. 계속 많이 올린 건가 보죠. 올려서 군사력을 키워서 세계 6위까지 간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한 안보를 외치고 있어요. 올해 국방 예산은 4.4%밖에 안 올렸어요. 비교가 되네요. 이렇게 하니까. 올해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균 6.2%를 매년 올렸는데 윤석열 정부 지금 뭐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4.4% 올린 거예요. 이것은 정부 예산 증가율은 5.1%인데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도 적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한 5%는 될 걸로 예상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은 국방 예산이 줄어든 꼴이. 야, 이거는 그러네요. 말로는 뭐 압도적으로 한다, 삼축한다, 요란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마치 선의에 기댄 뭐 평화를 했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 지금 한일 관계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꼭 적용되는 말이에요. 일본의 선의에 기댄 외교를 하고 있다. 정확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반사네요. 반사. 일본의 선의에 기댄 외교를 하고 있다. 물을 우리는 반 채웠으니까 반은 일본이 채워줄 채워주겠지. 거를 기대한다.
사과를 기대한다, 뭐 배상을 기대한다. 이거 네. 일본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본 문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넘어가가지고 네. 이건 너무 궁금해서 모셨으니까 지금 강제동원 3자 변제안 내면서 지금 밀고 나가는 게 지소미아도 다시 복원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소미아가 그러니까 각 정부 간 어떤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 꼭 일본이랑 다시 복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소미아 정상화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한다고 천명도 네. 했었고요. 사실 그동안 일본하고는 지소미아를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관계된 북한에서 정보 교류했어요. 아하. 저는 뭐 그 정도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일본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네. 그리고 났더니까 초계기 문제가 불거져요. 네. 우리 함정에 대해서 일본 초계기가 근접 비행을 하면서 위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사과는 안 하고 오히려 우리가 위협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이것은 사실은 강제징용 문제는 안보와 다 결부됩니다. 그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 어떤 문제가 터지느냐, 일본이 경제 제재를 해요. 하이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소미아를 이제 중단하겠다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소미아는 우리보다도 일본이 혜택이 커요. 그러네요. 사실 우리는 한미 정보를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잘 보는데 일본이 도움을 오히려 많이 받기 때문에 목매고 있어요. 지소미아는 사실은 일본이 1989년 네. 노태우 정부 때부터 요구를 했어요. 그때는 우리 한일 감정이 안 좋아서 안 된다 이렇게 했었고 이명박 정부의 때 또 요구를 했었거든요. 2012년도에. 그래서 지금 안보실 1차장이 밀실에서 그 협상해서 국무회의에 올렸다가 발각이 돼서 그때 잘렸죠. 그러다가 결국은 지소미아까지는 그 협정으로 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강제징용 문제와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상화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일본이 네. 수출 규제 그 화이트리스트 그렇죠. 이걸 완전히 풀고 난 다음에 지소미아 정상화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수출 규제도 풀지 않고 그다음 또 초계기 사과 이 두 가지가 끝났을 때는 지소미아를 정상화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소미아 정상화하고 그다음 또 단계로 갈 확률이 다음 있어요. 뭐예요? 그건 군수협정이에요. 군수협정? 네. 큰일 났다. 그래서 요청을 이제 들으면 점점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계속 가는 하네. 것들은 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지소미아 정상화까지는 예를 들면 수출 규제를 풀고 그 다음에 초계기에 대한 사과를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용인해 줄 수 있다. 네. 그거죠.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 네. 네. 일타 강사네요, 일타 강사. 네. 저 홀린 듯이 듣다가 1시간 넘은 줄도 모르고, 전 나중에 주불리를 네. 보면서 따로 공부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네. 국한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많은 이슈를 세부적으로 못했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주불리 김병주 네. 들어와서 보시면은 한 1,100개나 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 궁금증을 야. 다 해결할 수도 있고 네. 그거 해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TV도 구독 좋아요 야, 같이 해주세요. 역시 16만 구독자를 네. 보유한 유튜버.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해야 되는데요. 우리 경기도당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주불리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경기도당 TV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에너지가 막 납니다.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하고 구봉기 소장님 또 진행을 너무 잘해 주시고요. 또 경기도당 이 TV는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채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 네. 같이 만들어 가시죠. 저도 힘이 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히려 에너지 많이 받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구봉기 전수미의 금연 미스테리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